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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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변 선생님, 포건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동안 근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하고 지내셨어요? 지난번 저희 첫 번째 팟캐스트 녹음하고 나서 생각보다 시간이 꽤 지났어요.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그날 며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한글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고요. 더 전에 공휴일이었답니다. 개천절인가요? 띵동댕. 근데 오늘 벌써 10 날이라서 열흘이 훨씬 많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알바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튜브도 함께 하고 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유튜브 편집을 또 하느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포건 선생님은 저 역시 저희가 이번에 팟캐스트 편집을 맡게 돼가지고 제가 팟캐스트 편집하느라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었답니다. 편집을 할 줄 아셨던가요? 아니요, 예전에 20살 초반쯤에 프리미어를 잠깐 배웠었는데 이번에 프리미어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다가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에서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캡컷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적응하기까지. 그럼 그걸로 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캡컷이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 치고는 굉장히 쓰기 네.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컷 편집하기에 되게 적절하고 좋더라고요. 액션 뭐 이런 것도 많다고 하는데 뭐 화면을 편집하실 때도 써보셨나요? 아직까지는 컷 편집만 그리고 자막 달기, 캡션 넣는 것만 해봤던 네. 것 같아요. 네, 성장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녹음은 어떻게 올라갈지 아주 기대됩니다. 괜히 긴장되네요. 저희가 여기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했던 장소랑 다른 곳이에요. 여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영등포에 있는 청년센터이고요. 공식적인 이름은 영등포 오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이렇게 영등포에 있는 청년센터를 와봤는데 정말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청년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뭐 대여나 이런 거는 혹시 어려우셨을까요? 제가 이번에 예약을 했었는데요. 심사라고 해서 조금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물론 서울시 공공 서비스, 공공 예약 서비스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검색하시면 모두가 들어가실 수 있을 텐데 거길 들어가서 청년 공간 중에서 영등포 오랑 라디오 포랑을 저희가 예약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심사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인원 중에서 청년이 몇 %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적으라는 거를 열심히 적으면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 마이크랑 헤드폰이랑 녹음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굉장히 최근 장비이고 저희가 이 헤드폰을 통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너무 달라요. 음질이 너무 좋고 저는 청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덤을 얹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입니다. 준 선생님도 청년이시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잘 모르겠네. 마이크 음질이 너무 좋아서 숨도 잘 못 쉬겠어요. 긴장되는데요. 그러게요. 저만 숨을 잘 쉬고 있습니다. 편집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난 모르겠다. 근데 선생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잘 들리고 있어요. 순소리 하나 없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듣기 좋아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저희 자아자찬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 책 속에서 뭐였죠? 찾는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 이렇게까지 기억을 못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에요. 노린 거예요.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이 저희 이름을 더 잘 기억하시라고 같이 아유. 지금 천천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썩 좋진 않지만 이렇게 잊어버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가 좀 길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그 채널명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좀 유난히 길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먼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네,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할 건데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는지를 지난번 첫 팟캐스트 촬영 때 여쭤봤는데 오늘의 질문은 소설을 많이 읽으시는지. 네, 열매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소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종이책 소설은 많이 읽지 않고요. 네. 요즘 웹소설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웹소설을 주로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선생님께서 소설에 대한 질문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제 인생을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소설책을 많이 읽고 있던가 했는데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인터넷 소설이라고 일명 인소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소를 읽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은 웹소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출근길, 퇴근길, 뭐 어디 이동할 때 정말 편하게 볼 수 있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네, 포은 선생님. 네, 저는 책 중에 소설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한국 소설을 특히 좋아하는 편인데 김혜란 작가님, 뭐 천선란 작가님, 아니면 최은영 작가님 같이 약간 사람 마음 깊숙이 있는 쉽게 남에게 꺼내놓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그런 작가님들의 소설을 특히 좋아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혹시 소설책 읽으시나요? 읽어본 적은 있으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아. 소설 작가님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소설을 제가 왜 안 읽을까라는 고민을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소설을 제가 아예 안 읽은 건 아니고 뭐 1984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저도 다 읽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찾아 읽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했을 때 그 소설이라는 게 픽션이잖아요. 가상의 스토리, 네. 가상의 주인공. 하지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이런 한 내용을 읽었을 때 감정이입이 제가 굉장히 좀 과몰입이 된다는 걸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아, 내가 이래서 소설을 읽지 않지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이 소설의 화자나 또는 주인공들이 겪어 나가는 걸 보는 재미로 소설을 보는 건데 그게 저에겐 재미라기보다는 약간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겪는 뭐 심적 고통이든 육체적 고통이든 또는 어려운 고난들을 책이라는 거는 어쩌면은 저희가 간접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인 것 마냥 네, 느끼는 감정선이 좀 뭐랄까 싱크로율이 높다고 표현하면 조금 맞을까요? 네, 그게 조금 저에게 오래 가고 깊어서 안 보게 되는 거라는 걸 문득 이번 걸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마찬가지. 공감 능력이 너무 좋으셔서 힘드신 케이스네요. 그런 건 저 T인 줄 알았는데 T 아닌가요? F인가? 그런가 봐요. 아니면 N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다 안 읽는다 보다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또는 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는다. 마지막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책을 구입할 때 선호하는 장르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은 선생님이 주로 소설을 읽는다고 하셨을 때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께서는 소설 읽으실 때 어떠세요? 저도 같이 공감하는 편인데
공감을 하면서 아, 이런 면이 나에게만 있는 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두가 겪는 힘든 아픔이고 이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위로와 위안이 되는. 네, 맞아요. 네, 똑같은 글을 읽고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책이 무엇이길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큰 상을 받은 작가님이 계세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의 책을 저희가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눠보기로 했는데 이야기 나누기 전에 그 작가 소개를 좀 하자면 1970년생이고 89년에서 93년까지 연대 국문학 학사를 마쳤고 등단을 94년 서울신문 붉은 닷이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좀 익숙해진 작가잖아요. 한강이라는 작가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작가가 인지된 때가 혹시 언제쯤이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대학생 때 포근 선생님이랑 같이 교보문고를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강 작가의 책 제목을 알려주시면서 서랍에 저녁을 넣어놓았다. 네, 그거랑 소년이 온다. 이 책 제목을 언급하신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서랍에 넣어놓으셨네. 네, 저는 넣어놨습니다. 제 기억을. 저는 한 16년도쯤에 그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책을 처음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정말 좋아하던 한문 선생님께서 그 책을 읽고 계셨는데 무슨 책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강 작가의 소설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17년도쯤이었나? 그때 부커상을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부터 좀 아마 유명해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아까 등단한 게 94년이라고 했고 나이도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이잖아요. 70년생이면 50대, 우리나라 나이로 50대의 작가인데 2016년에 맹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해서 소설 그 채식주의자가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으로 대산문학상 소설 부문도 받고 2023년에 메디치 외국문학상도 받고 24년에 에밀 김의 아시아 문학상 이 한 작품으로 22, 23, 24 해외에서 상을 다 받았고 24년 올해의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은 거는 이제 뭐 어느 작품이라기보다는 이 한강 작가가 받은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이 유명해지고 현재 이 시점에서 중고 서점, 메이저 서점, 인터넷 서점, 중고 개인 판매자, 도서관 대출까지 다 막혔어요. 와. 네, 그래서 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뭐 페이퍼 책이 좀 판매가 부진하다 뭐 이런 네. 얘기 되게 많았는데 소장하고 싶어 하구나. 아직까지 그래도 종이책에 대한 내지가 훨씬 더 많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책을 구하려고 했으나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 포건 선생님 책을 빌려서 이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채식주의자 책을 제가 빌렸으니까 포건 선생님 책을 빌렸기 때문에 포건 선생님을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변 선생님은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기억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오늘의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저희의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도 읽은 독자도 있을 거고 또 읽지 않은 독자도 있는데 우리도 어떤 영상이나 이런 팟캐스트를 들을 때 내가 모르는 내용을 듣고 싶을 때도 있고 아는 내용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하고 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대상이 정확하게 되셔서 오늘 이야기하기 아주 기대됩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세요, 열매 선생님? 아니요. 내용도 몰라요. 혹시 포건 선생님은 내용을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 책을 읽은 지 되게 오래돼서 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인상 깊은 장면들 몇 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책 내용을 많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 당시 2016년도에 책의 상을 받았다는데 이름도 특이한데 책 제목도 특이해요. 한강이 책 제목이야? 한강이 작가 이름이야? 채식주의자가 책 제목이 맞아? 뭐 이러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베지테리안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아직도 조금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넌 왜 고기를 안 먹어? 뭐 이런 거 음. 질문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책 네. 제목이 채식주의자더라고요. 근데 이 채식주의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고 정말 이 채식주의자라는 건 그냥 하나의 대명사처럼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하나의 채식주의자라는 채식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여주인공이 영혜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게 되면서 그 꿈에 의해서 나는 채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예를 중심으로 있는 가족 구성원 3명이 화자가 돼서 3명의 각도에서 이 영예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야기한 책이 이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혜를 중심으로 영혜의 남편이 1화자고요. 2화자는 영혜의 형부예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죠. 1화자와 2화자가 남자고 마지막 3화자가 영혜의 언니예요. 이렇게 총 3명의 시선으로 이 영혜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이 소설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처음에 영혜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처음 시작이 되는데, 영혜의 남편은 영혜랑 지금 결혼 생활을 한 지 한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영혜의 갑작스러운 채식 선언을 듣게 되고 앞으로 영혜가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마지막 끝장면은 결국은 이제 그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나오지만 영혜의 남편은 결국 떠나는, 네, 그러한 이 스토리상의 내용을 갖고 있고요. 이 영혜가 굉장히 평범해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정말 무채색의 옷을 입고 억양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정말 평범한 구두를 신고 나타나서 가정생활도 그렇게 모나지 않고, 네, 너무 감정선이 막 위로 치닫거나 뭐 다운되거나 그러지도 않는 이 영애가 자기에게 굉장히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꾸고 자다가 일어나서 난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아 라고 선언을 하고 냉장고에 있는 생선과 고기와 육류, 우유를 모두 다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본인은 밖에서 뭐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 행동만 하는 건 아니었고 영애가 좀 기이한 행동을 같이 더불어서 해요. 그 상의를 벗고 창밖에 나가 있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도 조용했지만 시선 자체가 되게 멍하고 공허한 시선을 자꾸 보인다든지 이러한 변화에 좀 당황한 거죠. 나의 삶은 되게 평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가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내 삶이 되게 휘둘리겠구나라는 좀 직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 식구에게 의도적으로 알립니다. 네. 영의 그런 모습들을 변화를. 네, 친정 식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서 처음 전화를 한 게 장모에 전화를 하고 두 번째 전화를 한 게 그 처형에게 전화를 하고요. 처남도 있는데 거기까지 하는 건 좀 오바인 것 같다. 본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은 그 처형이죠. 영애의 언니가 새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장인 장모와
서영 가족과 천안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큰 이슈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남편의 시선이 거기까지여요. 너무 네. 궁금해졌어요. 지금 큰 이슈가 뭐지? 네. 그 이슈는 아마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라서 포건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고요. 사실 제가 기억하고 네. 있었던 장면은 그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남편의 부부 동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남편 회사에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영애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계속 선언을 했던 기억이 있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만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좀 화를 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장면이 좀 오래돼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읽으면서 이래도 되는 걸까? 남편 회사 회식 자리인데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게 더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장면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서두에 불과한 굉장히 좀 차분하게 지나간 상황이고, 남편의 회식 자리에서 그러한 행동을 보인 것 때문에 남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래서 처갓댁에 알렸죠. 아, 그래서 알렸군요. 네, 이제 자기가 혼자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처갓집 뭐 영의 가족들이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또는 본인이 뭐 100%다 책임을 지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가장 큰 여기의 이슈는 그 새집, 그 처형의 새집들이 그러니까 이사 가서 이제 집들이를 하는 그 장면에서 영애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입에 고기를 쑤셔 넣는 장면이에요. 네, 영애가 분명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영애의 친정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고, 자식이 셋이잖아요. 영애의 언니와 영애와 남동생. 그런데 그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뺨을 때리기도 하고, 가족 남자들에게 영애의 양쪽 팔을 다 잡으라고 하고, 결국 입에 고기를 쑤셔 넣게 되는 네, 그러한 장면이 연출이 되죠. 말만 들어도 진짜 너무너무 폭력적이에요. 네.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과 그 이후에 이 남편이 화자인 첫 번째 제목은 실은 1부가 채식주의자예요. 1부 제목이. 여기 마지막 장면은 영애가 그 식탁에 있던 과도를 들고 자기 손목을 찌릅니다. 네, 그래서 피가 솟구치고, 그러면서 이제 형부가 특공대 출신 뭐 이러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손목을 지혈을 하고 들쳐업고 이 남편에게 뭐해? 얼른 시동 걸어!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남편은 어쩌면 그런 폭력적인 장면을 보는 방관자적인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동참하지도 않았지만 말리지도 않았던. 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같이 병원을 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가 이제 영애의 남편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영애를 그린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 영애의 형부, 아까 그 들쳐매고 나갔던 형부의 시각에서 이제 영애를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슈라면 이슈인데, 이게 올해는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뭐 책이 절판될 정도인데, 살짝 전에 약간 이 영애의 형부의 이야기에서 뭔가 그 성에 관련된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쩌면 예술적으로 그린 거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불쾌함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도서를 학교에서 폐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뉴스가 살짝 얼마 전에 있었답니다. 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그 영애의 남편이라는 시선으로 그린 장면에서 나오는 건데, 영애의 남편은 비디오를 찍는 작가예요. 사진 작가. 형부. 형부. 예. 형부는 예, 작가예요. 그래서 어떤 예술적인 미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 영애의 판타지가 있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묘사 장면들이 나와요. 판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영애와
예술적인 그 그림을 그렸던 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강행을 하는데 영애가 동의, 협조적으로 굉장히 응해서 도덕적으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근데 그 마지막에 영애의 언니가 이 장면을 모두 다 보게 되는 상황이 이 두 번째 챕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2부의 제목은 몽고 반점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형부의 판타지의 시작은 언니가 우연히 말했던 영의 엉덩이에 남아있는 몽고 반점 때문이었어요. 아니, 굉장히 저는 좀 이 작가가 굉장히 잘 풀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형부의 상상력을 자극한 게 그 몽고 반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던 날 들쳐 업으면서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 몽고 반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돼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요. 그런 거죠. 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때의 그 상황에서 느꼈다라기보다는 지나고 나서 남아있던 잔상들이 이제 예술적인 이 형부의 감각들과 어우러져서 본인이 그린 상상의 그림들이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그러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게 몽고 반점이고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 언니가 자기의 남편과 여동생의 그런 도덕적인 문란함을 캠코더 안에서 보게 되거든요. 캠코더 안에서 보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나무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영의 언니의 시선으로 바라본 네, 마지막 챕터가 나옵니다. 그 영의 언니 이름이 인혜예요. 기억나세요? 네, 돌림자네요. 맞아요. 해자로. 인혜인데 이제 이 도덕적인 선을 넘은 걸 모든 가족들이 다 알게 됐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친정 부모는 그 사위잖아요. 첫 사위, 네. 큰 사위 연관된 인혜와도 연락을 끊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영애가 영애와도 연을 끊고 또 막내와도 잘 소통하지 않는 이러한 이제 가족의 형태로 모든 가족은 산산조각날 이러한 상황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 영애의 언니로서 인혜는 동생 영애가 무너져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영애는 본인이 나무라고 이제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구나무를 서는 행동을 하는데 물구나무를 서면 이 손이 뿌리가 되고 자기 다리는 가지가 되고 뻗어나가서 난 정말 나무가 될 거다. 나는 햇빛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해서 곡기를 끊습니다. 모든 음식에 다 거부해요. 그래서 그 튜브로 코에 꽂아서 음식물을 넘기게끔 하는 것도 거부하게 됩니다. 뭐 죽었다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결국은 이제 너무 음식을 끊어서 이 정신병원 안에서는 더 이상 영애를 수용 입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그 결국 의사의 처방전이 나오고 의뢰가 나오고 그래서 그 큰 병원에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이 내용은 끝이 나요. 끝이 나고요. 근데 이 마지막 그 인혜가 그린 내용은 실은 영애를 바라보는 인혜의 그 본인 화자에 대한 내용을 쓰잖아요. 근데 나는 과연 영애를 정말 사랑했는가? 이러한 질문의 키워드가 저는 굉장히 많이 읽혔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이제 이 영애의 변화를 한 장면을 세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시작은 남편이 말했고 중간에 과정은 형부가 말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영애가 어떻게까지 처참하게 바뀌는지는 언니가 말해준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이 서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굉장히 찡그리고 있는 우리 열매 선생님의 이 내용이 어떠신가요? 제가 무언가를 보거나 듣고 읽고 찝찝함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기생충 영화를 보고 집 가는 길에 나 너무 찝찝하다라는 마음이 지금 책을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서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집에 가서 자기 전에도 느껴질 것 같고요.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근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열매 선생님은 이 책 싫어하실 것 같다. 못 읽으실 것 같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설을 읽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감정이입을 정말 잘 하거든요. 감정이입도 잘하고 몰입도, 그러니까 순간 집중력도 조금 깊이가 있게 훅 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 1편의 남편은 어쨌든 이 세 명의 화자가 한 명의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때마다 그러면 나는 누구가 되느냐,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영애가 되느냐, 또는 그 형부가 되느냐, 언니가 되느냐. 그 읽을 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이 남편과 형부까지는 제가 영애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편은 언니인 인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몰입도가 조금씩 다른 순간들을 겪으면서 책을 정말 이걸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건가. 열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지금 얘기를 제가 설명을 굉장히 간략하게, 묘사도 굉장히 전 다 걸러내고 스토리만 얘기를 한 건데도 열매 선생님이 들으시기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포건 선생님 설명처럼 이 묘사를 보면 너무 뭔가 이렇게 칼로 훅 찌르는 느낌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네, 수십 번을 너무해요. 상처난 자리 계속해서 난도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네, 한 번 베이고 두 번 베이고 세 번 베이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점점 깊이 들어가는, 약간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이입이 돼서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의 내면의 마음을 제가 들춰내잖아요. 이렇게 잘 덮어놨는데, 잘 숨기고 나 착한 사람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살고 있었는데 얘가 자꾸 이거 들춰내니까 왜 자꾸 또 들춰내,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러한 마음이 좀 드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어쨌든 이 내용을 이제 제일 유명한 소설이어서 제가 선택해서 읽게 됐는데, 원래 책 제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거든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덱스를, 이거 굉장히 인덱스 없어서 초반에는 안 하고 뒤에 부분 마지막 3부 볼 때만 있어서 했는데, 이 표현들이 굉장히 뭐랄까 찌르는 표현들이 있어서 몇 군데 이제 체크를 했었고, 그 반복구가 있어요, 이 책에. 일부에서는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채식주의자가 1부의 제목이라고 하셨죠? 네. 여기서 가장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이 영예가 변화가 시작된 건 고기를 먹지 않아서. 고기를 안 먹어요라고 다들 모두에게 표명하고 나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예요.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 혹시 82년생 김지영? 네. 책 보셨나요? 네. 보진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에 잘 넣어놓으시는구나, 열매 선생님을. 저는 기억 속에 책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저장을 해놔요. 언젠간 볼 테다. 내 일상이 바쁘지 않아진다면 볼 테다. 대신 여러분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언젠간 제가 채식주의자도 읽습니다. 열매 선생님 채식주의자 안 읽으실 것 같아요. 저 서랍 저 깊숙한 곳에 넣어두실 것 같아요. 저 사실 거기 자물쇠 걸었어요 지금. 이건 안 되겠다. 네, 푸건 선생님 혹시 82년생 김지영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그것도. 네. 네, 혹시 선생님이 갖고 계신 기억은 이 책에 대한 기억은 어떠신가요? 그거 역시도 되게 저 역시 겪어봤던 내용이다. 알게 모르게 겪어봤던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고 있고 그리고 저도 오빠가 있고 82년생 김지영은 남동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밤길을 걸을 때 나 혼자만 무서워했던 기억이나 뭐 남자인 친구들은 거기 가는 게 왜 무서워? 라고 말하는데 저는 너무 공포인 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그 책을 되게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공감을 많이 받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이 고기를 안 먹어요에서 이 82년생, 82년생 김지영을 왜 떠올렸냐면 이 영혜가 처음으로 본인의 입에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순종적으로 살았던, 그래서 뭔가 억눌린 듯한 굉장히 평범한, 드러나 튀지 않는 이러한 캐릭터라서 남편이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이 언니의 스토리에서 나오지만 영애는 아버지에게도 그 폭력을 매를 맞거나 이러한 일들도 겪은 하지만 대들지 않은 이런 캐릭터 설명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후 내용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를 읽었기 때문에 일부를 읽을 때 이 제가 영혜로 1부와 2부를 읽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영혜의 고기를 안 먹어요는 그동안 억눌렸던 그 무언가에 대한 표출을 고기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난 이제부터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이 시점이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저와 보은 선생님과 열면 선생님이 다 다른 것처럼 난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영애는 고기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키워드를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 건데, 자, 이 영애의 언니인 인혜의 얘기에서는 제가 인혜의 입장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좀 여러 군데 제가 이제 체크를 했는데 그 영혜와 인혜의 캐릭터가 좀 정말 묘사한 게 달라요. 영혜는 아까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무채색의 옷에 정말 지극히 평범한 검정 구두를 신고 이 남편을 처음 만나러 나온 소개팅 자리 뭐 이런 묘사가 있는데, 언니는 그 남편이 이 영혜의 남편이 묘사할 때 그 처형은 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처형은 밝고 에너지가 있고 목소리는 항상 생기발랄하고 네, 그래서 살짝 그녀의 남편인 미술을 하는 그 영애의 남편이 형님이라고 표현하죠. 동서지간이잖아요. 동서가 살짝 부럽기도 하다. 뭐 이러한 표현도 있을 만큼 영애와 인희는 굉장히 상반된 캐릭터로 여기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애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본인의 자화상을 그린 인혜의 그 포트레이트는 굉장히 우울해요. 네, 그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혜의 밝고 서글서글하고 에너지 있는, 그리고 삶의 그 생활력이 있는 인혜와는 다른 내면을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많이 얘기했던 단어가 그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인혜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까 영희와 선을 넘었던 남편과의 사이에. 나 지금도 울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그 아들이 지우인데 그 지우가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엄마가 웃었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렇게 그 엄마가 웃는 모습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까르르 한번 웃으면 엄마 이렇게 하면 웃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우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웃었어?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은 엄마의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장면에서 제가 너무 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뭐랄까, 그 제가 인애가 돼서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나는 정말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과 나의 그 웃음 한 번에 이 아이가 행복함을 느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좀 휘몰아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정말 아이만 줄 수 음. 있는 그 사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내를 정말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아이는 정말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감추고 있는 그 속마음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정말 제가 이 장면을 처음으로 그 이내의 묘사와 상반된 장면으로 꼽은 거는 정말 딱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인해를 보는 이 세상 누구든 인해는 밝은 사람인 거예요. 이 아이만 이 엄마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 글 안에서 대변인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나의 속마음을. 그러한 좀 장면이 있었고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이내의 대사 중에 하나는 나는 당신을 몰라예요.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는 당신을 몰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를 본인을 그렇게 막 너무 사랑하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고 이제 인내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 난 당신을 몰라 이러한 그 독백을 합니다. 너무 슬프네요. 결혼까지 그쵸. 하고 맞아. 아이까지 아이들 있는 낳았는데. 사이인데 네. 당신을 모른다. 네. 라는 말. 그 말로 스스로를 다독여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고 나에겐 네. 지우가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꼽은 거는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이 세 번째 이내의 글에서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게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이 내용을 설명드렸을 때 이 영해의 변화가 시작된 시점이 남편의 그 글이었다면 내용이었다면 형부를 거쳐서 언니에게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내의 그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저는 다가왔는데 내가 멈출 수 없다라는 포기의 마음과 이미 지나간 걸 돌이킬 수 없다라는 후회와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은 갈 거라는 거. 오늘 내 동생 영애가 이랬는데 내일 더 안 좋아지겠지. 알고 있지만 이 시간을 나는 멈출 수가 없어. 약간 무기력감. 그 모든 것들을 담는 그 문장에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라는 문장으로 그래서 마지막이 제가 이 새 1, 2, 3부에서 1, 2부는 영예가 됐고 3부는 인해가 됐다라고 했을 때 더 많이 와닿고 더 많이 이제 이 문장들이 기억되는 건 제가 인해가 돼서 이 내용을 읽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남편과 형부가 이야기할 땐 저는 영예가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본 저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듣고 있는 건데 보고 듣고 근데 이내가 말하고 있는 걸 제가 내 동생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영애의 변화를 보고 영애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서찬님이 무너져가는 걸 보는 언니의 마음이라면 선생님은 그 이내가 되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열면 선생님은? 제가 인해가 되었다면 근데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인해는 캠코더 속에서 나의 남편과 내 동생의 도덕적 그렇게 부덕함의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 끝까지 내 동생은 내일도 안 좋아지겠지? 라는 감정으로 내가 동생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왔을까? 라는 생각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인해가 되어서 캠코더를 봤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난 내 동생이랑 연을 계속 이어나갔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선생님. 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더 이내가 슬펐던 거는 나는 아버지에게 맞는 영예를 알면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집에 들어가는 나를 모른 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영예가 저렇게 된 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또 있는 거예요.
죄책감과 함께 더불어 있겠네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애는 언니의 보살핌을 정말 많이 받았고 영애가 가장 많이 따랐던 사람이 이내였어요. 그래서 언니 이제 유일하게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그 삼남매가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길을 잃어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영애가 그렇게 말해요. 난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돌아가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들은 어리고 막내고 누나는 왠지 모를 엄마를 대신하는 역할, 롤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미묘하게 어려워하는 큰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셋 중에서 어쩌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만한 그리고 내가 폭력을 가해도 저항하지 않는 자식이 영애였어요. 하지만 그걸 이내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고기를 아버지가 영애에게 입에 우겨넣던 날에도 나는 좀 더 말리지 못했을까. 내 동생이 칼을 들어서 자기 손목에 칼을 찌르는 그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내가 조금 더 말렸더라면. 근데 이게 과거로 가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내는 영애를 정말 사랑했지만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 책임감 그리고 모른 척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내 남편과 그 여동생의 그러한 장면을 캠코더로 다 확인을 했는데도 끝까지 자기 동생을 보살필 수 있었던 게 나는 이게 사랑인 건가? 내 동생을 향한 사랑인 걸까? 나에 대한 고해성사인 건가? 정말 내가 사랑으로 내 동생을 보살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죄책감과 네. 책임감의 끝인 건지 되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해요 지금. 네. 포근 선생님은 저는 사실 동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모르겠어요. 이게 내 아이를 바라보는 감정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온 사람에 대한 감정인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오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빠의 부도덕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도 뭐 몇 년은 안 보겠지만 뭐 몇십 년은 안 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 자체가 싫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가족이니까라는 게 있는데 이내처럼 영애를 돌보고 아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저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아무리 이런저런 고민을 했었고 어렸을 때의 죄책감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남편과의 그런 모습을 보고 했음에도 과연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내의 얘기 그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 정신도 온전치 않은 애를. 그러니까 어쩌면 이내를 보호하고 싶은 언니의 본능일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을 지키기 위한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얘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내가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까처럼 나는 당신을 몰라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도닥이는 그런 느낌인 걸까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이제 내 동생이 아직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인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지만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너무나 멀쩡한 남녀 두 명이었다면 글쎄요. 자, 그 다음 질문이 혹시 있었는데 이전에 갖고 있던 한강 작가에 대한 생각과 지금 오늘 이 내용을 다 다루고 나서의 한강 작가에 대한 생각이 혹시 차이가 있으신지? 저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한강 작가는 첫 번째가 뭔가 쓸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움, 결핍 이런 감정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알고 있을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느껴봐야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글을 되게 잘 쓴다. 감정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말로 되게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예민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하. 이 예민함이 부정적인 예민함이 아니라 긍정적인 예민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을 잘 알고 타인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을 잘 알고 이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감정을 잘 살피고 그걸 글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열매 선생님은 저는요. 아이, 저랑 좀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한강 작가님이 남자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본명이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노벨문학상을 받고 난 후에 정말 저희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큰 이슈잖아요.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는 현재 유튜브 쇼츠와 여러 콘텐츠들에서도 이 이슈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알고리즘에 또 이제 한강 작가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루는 영상들이 떴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한강 작가님은 여성분이시구나. 그리고 필명이 아니라 본명이시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부모님도 작가시구나. 뭐 이것저것을 알게 됐었는데 사실 실제로 책을 읽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체를 갖고 계신지 어떤 내용을 주로 쓰시는지는 몰랐지만 오늘 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 포근 선생님이 왜 저한테 책이 안 맞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지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아버지에 대한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아제아제 바라제라는 글을 쓰신 한승원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러한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굉장히 섬세한 묘사와 전개들이 있는 거 그리고 인터뷰하시는 거 이제 요즘 많이 나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쇼츠나 네. 뭐 인터뷰 기사 같은 거 정말 많고 영상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차분하고 천천히 음색도 동일하고 억양도 없이 글을 쓰시는 분은 원래 그런 건가 싶을 만큼 아, 저 사람 누가 봐도 글 쓰는 사람.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본 쇼츠는 그거였어요. 이 작가님이 지금 50대잖아요. 26, 7대 여수에 간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한강. 잠시만요. 그래서 그 여수에 가는 장면을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이랑. 20대인데. 와. 전 그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와. 이렇게 평생의 삶을 작가로 사는 거구나. 젊은 작가일 때도 지금의 모습과 언행과 생각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표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평생을 작가로 살아가는 거구나. 네. 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저희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어떠셨나요, 보건 선생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다시 채식주의자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오랜만에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제가 가볍게 말했어야 됐는데. 네, 그리고 한강 작가가 정말 이런 문체,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글을 써 나갔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수 있었구나 하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열매 선생님? 저는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소년이 온다가 좀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한강 작가님이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어쩌면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읽게 되었는데 어떻게든 읽을 건 또 읽게 되는구나. 내가 뭔가 이제 알아야 되는 또는 느껴야 되는
무언가가 나에게 오기 위한 과정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 내면의 자아에 대해서 자아가 변화되는 거 그걸 또 변화되는 자아를 보는 관찰자들의 심정 이런 거 보면서 사람의 그 마음과 감정이 얼마나 그 순식간에 변하고 또는 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또 이제 책은 어떻게 될지 아직 선정하지 않았는데 잘 상의해보고 고민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똑같이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읽은 찾은. 맞아. 아,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말이죠. 맞아, 찾은이었지. 알겠습니다. 자, 책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이야기. 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